날씨 변화를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자로 표현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괴는 날씨 변화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행성들의 인력, 중력, 장력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들인데, 음양 오행이 날씨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괴는 날씨 변화가 아니라 사물의 상, 이걸 물상이라고 그러죠. 물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위상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배치가 어떤 수적인 힘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조금 기능이 다른 거죠. 한쪽은 시간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물상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때는 이 두 개를 막 섞어 쓰는 거죠. 막 섞어 써서 도구를 만든다든가 문물 재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풍속이라든가 그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음양오행과 어떤 물상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는 식으로 문명의 틀로 삼아왔다.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음양오행이나 이 주역 이쪽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알고 나면, 소리가 안 들려. 어느 정도 알고 나면, 특히나 지금 우리는 바드루프 교육에 1차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지학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와 그 주역의 관계를 조금 보자면, 슈타이너는 자기 스스로 마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한자라고 하는 게 마나스라는 얘기죠. 마나스 부티 아트만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자기가 마나스 수준의 어떤 영통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슈타이너의 사상적인 배경은 아다시피 신지학입니다. 근데 신지학도 천문학에서 동양의 음양오행이나 주역이 그런 것처럼 천문학을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과 사물의 변화를 갖다 읽으려고 한 거는 똑같죠. 예, 그 기본적인 시각은 똑같아요. 시각은 똑같은데 이거는 뭐 문명차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17세기 이전까지는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도 어떤 깊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깊고 넓었다라고 하는 그냥 역사적인 팩트인 거고, 이 동양 문명이 서양의 기계 융론을 통해 가지고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뒤집기 전에 전근대의 어떤 그 세계관적인 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양이 훨씬 이제 우수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셈인데, 그 우수하다는 것은 천문학이 훨씬 더 심층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서양 천문학을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서양 천문학이 나중에 우리가 비교 대조를 해보면 알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동양 천문학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다루고 있어. 절반이 비어 있어요. 다른 동양에서 천간지지를 같이 다룬다면 서양에서는 천간만 다루는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동양에서 8개와 6개, 4개를 다 같이 다룬다. 그럼 서양에서 8개만 다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해요. 단순한데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이제 특이 공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이 공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명한자가 그 어떤 빈 부분을 자기의 통찰력으로 메꾸면서 많은 그 우주 진화사라든가 동식물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영역에서 많은 내용들을 남기고 간 거죠. 남기고 갔는데 제가 이제 주역도 공부하고 인식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게, 슈타이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없었는데도 자기의 관찰력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 개인이고, 동양의 주역이나 황제 내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수천 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와 임상을 가지고 쌓아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슈타이너 같은 영안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슈타이너가 이해했던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도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떠드는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야. 누가 가령 나보고 네가 슈타이너냐 그러면 나는 슈타이너는 아니지, 박규현이지. 그러나 슈타이너는 몰랐던 주역을 내가 알고 있다는 덕을 본다는 거죠. 덕을 본다는 거라서 그 측면에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어떤, 특히나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통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조선시대가 성리학의 왕조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역적 세계관으로 어떤 사회 질서, 문화를 다 이렇게 꾸려나갔던 그런 성격의 왕조였으니까, 우리한테는 전통과 문화 유전자라는 그 형태로 굉장히 강력한 인식 틀을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잘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슈타이너가 남겼던 그 신비해 보이고 심오해 보이는 것들을 사타식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낼 수 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붙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늘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별 장이 없었고, 실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것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 잡은 게 슈타이너의 언어이론과 국민정음입니다. 슈타이너의 언어이론,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새로 번역한 언어의 영하고 언어의 기원, 그 두 개 내용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인주 후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슈타이너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원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벳의 몇 가지에 대한 발음법과 형상화 사례를 남겨놨을 뿐이지, 음소의 성질 한 개 한 개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슈타이너 이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작업들 속에서 언어에 대해서는 원론을 밝혀놓은 것 이상으로 들어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국민정음에서는 음소 한 개 한 개를 실은 다 밝혀놓은 거예요. 더 나간 거죠. 한 발 더 나간 거야. 한 발 더 나간 형태의 성과가 우리 문화 속에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주제를 제가 슈타이너의 언어이론과 국민정음이라고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힘의 성질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학적 힘 개념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체 이거잖아요. 이거 네 개의, 이거 네 가지로 하면 이렇게 되고, 6가지로 하면 감각체, 감각품까지 해가지고 6개를 쓰는데, 이 6개가 바로 8개 중에서 근본을 제외한 나머지 개들의 성질하고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똑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슈타이너만 하더라도 8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활용할 뿐이지, 64개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는 64개로 사물을 분류하고 성질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이런 툴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심층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지금 제가 용어 8집을 이번에 써서 팔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아무리 풀어 설명을 해도 글로는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썼으면서도 우려하는 게, 사람들 틀림없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거가 힘이라고 하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비록 글을 그렇게 썼어도, 그 글을 읽어도 그 상에 안 떠오르더라고. 그 상에 안 떠오를 건데, 주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생기고 나면, 자아체가 진짜 무슨 에고나 퍼소날하고, 퍼소날이 아니고 마치 중력 전자기력 같은 힘이구나 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 이해가 트이를 하면 오히려 주역을 이해하는 그게 트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문영의 지혜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물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테르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스트랄은 밑에서 위로, 자아체는 위에서 아래로, 감각체는 뒤에서 앞으로, 감각포는 앞에서 뒤로 움직인다 라고 슈타이너가 표현을 해요. 이런 문장 보면 사람들 알 수 없지. 에테르를 쥐어짜면 아스트랄이 튀어나온대요. 에테르를 쥐어짜면 거기서 아스트랄이 용출이 돼서 나온다는 거야.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해를 포기하는데, 이게 힘의 종류라는 걸 알고 어떤 성격의 힘이라는 걸 알면 사실 낱낱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주역의 베이스
알고 강화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대충 뭐 그 정도 의미 부여하는 거야. 평소에 늘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요. 저는 본론 들어가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이게 공부 진행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읽어봐서 뭐 집답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진도를 정했던가요? 130페이지까지 읽어보라고. 네? 130페이지까지 130까지. 읽어보고 예. 강의식으로 진행. 강의식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다 피곤하게. 초보자였고요. 아, 그 당시 처음 보는. 예. 그럼 당분간은 강의식으로 제가 끌고 가고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분량을 맡아서 각자 좀 요약을 해오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어요? 네. 저기 책이 한 권 있거든요. 하시는 거예요? 예, 하도 돼요? 제가 보려고. 저는 그냥 이렇게 목차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음양오행 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음양오행 원리라고 돼 있는데, 책의 기본적인 성격이 황제내경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황제내경을 압축해 놓은 거고, 그 사이에 이 한동석 선생의 외가 쪽 정조 할아버지가 이재마예요. 그래서 그 이재마의 친인척이기도 한데, 한동석이 이재마의 사상체질론에 대해 가지고 원론적인 해설을 해놓은 내용을 이제 황제내경 더하기 사상의학을 섞어놓은 거죠. 사상의학을 섞어놓다 보니까 사상의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역 쪽의 버전이 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오행은 황제내경에 나와 있고, 괴는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양에서 3000년 동안 문명의 틀이었던 거죠. 근데 19세기에 조선에서 황제내경의 응용버전인 뭐가 하나 나왔어. 그게 사상의학이에요. 황제내경의 응용버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면 알겠지만 황제내경은 치료의학입니다. 사상의학은 예방의학이에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오행의 원리들을 체용관계를 뒤집어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사상의학이. 근데 사람들은 보통 매뉴얼을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칭관계로 뒤집어 놓는다든가 응용한다든가 이러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학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거예요. 하긴 뭐 황제내경 이해하는 사람도 드무니까. 자,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내경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하고 주요 공자가 해설했던 개사설계 서계전에서 해설하고 주문왕이 교사를 썼던 그 주역, 이게 하나의 쌍으로 내려왔던 건데 사상의학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체형을 뒤집어 놓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체형이 뒤집힌 괴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짝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형을 뒤집어 놓은 괴상을 괴상이 출현을 한 게 기밀부의 정력입니다. 그래서 정력하고 사상학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19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역학자들도 이걸 아예 모르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조선이 망해갈 때 조선의 어떤 사상적 정수의 가장 어떤 천정에 해당하는 최고 성과에 해당하는 게 나라가 망할 때 사상적으로 최고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현재는 뭐 몇몇 사람들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사상향이나 정력 이런 거는 몇몇 사람들만 이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 기본 원론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상의학하고 정력은 따로 다룰 테니까 여기에서 가다가 사상의학 정력 부분 나오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여러 개 대칭형들을 갖다 섞어서 공부를 하면 막 헷갈려 버리니까 일단은 음양오행의 기초가 좀 잡힐 때까지는 사상의학이나 정력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이 나오면 건너뛰겠다.
그거는 그것대로 모아가지고 사상의학 정역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내경 주역을 같이 공부하고. 그래놓고 이게 대칭형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의 성격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황제내경을 압축한 게 전체 책의 한 7할 정도? 7할 정도가 되고 괴에 대해서는 괴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 정도만 하고 괴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괴로는 그냥 기초 개념만 정리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황제내경의 압축, 음양오행 원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상의학 정역 내용들이 한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금년 내에 떼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기초반을 가는 겁니다. 이 책을 금년 내에 한번 정리한다. 이 책 정리하면 일단 음양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책 정리가 된 사람들은 제가 내일 하는 주역반이 경전반이잖아요. 지금 경전반이 개사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개사전 상편을 끝내고 하편 들어갔다가 빠꾸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듣던 사람들은 복습하는 거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괴론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근데 그걸 쭉 다 들으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시거든요. 유재현 선생님이 지난 시간 지난주 걸 듣고 나서 자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그랬어. 그 앞에서 했던 거 전부 도루묵이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초등학교 때 가감성제 배우고 중학교 때 방정식 배우고 하는데 한 번 해서 안 와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겨우 익히는 거잖아. 똑같아요. 예, 주역도 몇 번 반복해가지고 슬슬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음양오행반, 괴론반 이렇게 주역반, 음양오행반 이렇게 해가지고 음양오행 먼저 공부하고 이제 물상 괴론 공부하고 요게 근데 사실은 요것도 기초예요. 요것도 기초야.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가면 64괴를 다뤄야 돼요. 경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경문 효사로 들어가는 요쯤 되면 이제 여기가 중급입니다. 여기가 중급이고 사상의학하고 정역까지 떼고 나면 여기가 중상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이해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물에다 적용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상급이야. 그럼 상급쯤 올라가면 슈타이너 뺨을 좌우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산동 못 가겠다는 생각이. 너무 안 돼요. 그렇게 나도 제가- 한번 음양오행을 주물러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는 나는 어디까지 갔나 하면 저는 상급 초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중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얼마 전에 끝내고 이제 드디어 상급에 들어가면서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막 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요즘은 제가 이제 현상이 막 괴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어떤 개념을 들으면 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상급과 그걸 다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근데 어떤 공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혼자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생하면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헤쳐나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한번 일단 지나가서 이해가 되고 나면 포인트 찍어가지고 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주 1회 단위로 해서 우리가 꾸준히만 한다면요, 여기 꾸준히 한다는 전제 위에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든 같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든 공유하는 거에는 뭐 한 3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해요. 제가 20년 한 걸 여러분은 3년 만에 할 수 있다는가. 독고다이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이해한 사람이 이해한 걸 전달하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어려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한 3, 4년 차 안에서 주역으로 인지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늘어나서
늘어나서 각자의 분야나 영역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영애 씨가 몇 년 배웠어요? 저희한테 영예? 영예가 1년 전. 1년밖에 안 했어요. 영예는 1년 했는데 영예는 이 정도는 지금 다 이해해요.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영예가 드디어 인지학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거가 어느 정도 조금씩 되거든. 하여튼 그러합니다. 그렇고 이제 책 들어가면 대략 그 정도 이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 책 끝나고 나서 이 책 읽을 때에도 한동석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다가 모르면 그냥 건너뛰어라 그래요. 그 얘기를 책 읽다 보면 하고 있어요. 예, 그 모르는 거 붙잡고 실험해봤자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앞부분에 설명할 것도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전제하고 서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뭐 이해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수 선생님도 이 책을 읽을 때는 모르는 거 나오면 건너뛰고 몇 번 봐라. 다독을 해라, 다독을. 그래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책의 성격 자체가 그렇고 책이 좀 불친절해요. 이 책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은 훌륭하게 압축했다. 황제내경이 우리가 실제로 번역본을 골라 그러면 대략 페이지 수만 소문 영축 합해가지고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 그냥 한문투성인데. 한문투성인데. 이게 1000페이지입니다. 그거 3배란 말이에요. 이거 3개. 예? 이걸 보시면 토시 빼고 다 한문입니다. 아, 그거 다음 생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내경 그거 원문을 그때는 30페이지를 봐서 안다는 거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대개 사람들한테 이거는 엄두가 안 나고, 일단 제도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없으니까 어떤 개인이 자기의 특별한 인연으로 접근해서 막 이걸 해낸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권으로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교두보가 되느냐. 그 점에서는 굉장히 귀한 작업을 하신 거죠, 한동석 선생님이. 이 사람이 한동석. 이게 음양오행. 이게 주역정력. 우리는 이 두 텍스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예. 음양오행은 요걸로, 괴는 요걸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한장경, 이 사람은 한동석. 둘이는 또 친인척. 집안이 그쪽이군요. 네. 그래서 이재마 김일구 라인에서 사실 다 학맥이 뻗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20세기에는 또 이쪽 집안 사람들이 이제 한번 큰일을 해 둔 건데, 그게 이렇게 양평에 와서 꽃이 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잘 압축해놨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압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압축을 이렇게 프레스를 많이 줘놨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데는 없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추가 설명을 안 하고 붕붕 건너뛰는 데가 꽤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독학하기에는 참 불편한 책이 되어버려요. 독학하기에는 참 불편한 책이 돼서 이 책이 악명이 자자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청계자유 발도르프 부모회 아버지회 사람들하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와달라 그래서 만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청계자유학교에 지금 한의사가 5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3명이 그 아버지회 모임에 나오더라고요. 마침 그날 텍스트가 도덕경이라서 한의사들이 평소에 이제 한문도 많이 알고 이제 동양 고전도 좀 읽는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닌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니까 한의사들한테 발언을 많이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역이나 내경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은 알 거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몰라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 한의대 가보면 학부 과정에서 필수로 황제내경이 있는데 그냥 직역된 거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리고 실제로 이거를 천착하질 않아. 이걸 가지고 임상으로까지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한 번 보는 정도지 이해도 못해. 그러면 황제내경은 그렇다 치고 이 책 얘기가 마침 나왔어요, 뒤풀이 때. 근데 이 셋이 자조적으로 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전국에 10개 한의대에서 이 책을 전부 필수로 놔놓고 전부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지 이걸 진짜로 이해해서 임상으로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의대 졸업하고
뭐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본 책으로 기억하지 이거를 낱낱이 이해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면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이해 불가의 책으로 악명 높은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해 불가인가는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된 사람이 가르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드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편이 법칙편이고 법칙이 있고 후편이 변화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 공식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전편에서 밝히고 그 공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물, 식물, 동물의 변화, 인간의 변화. 그러니까 딱 인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구성은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사실 이런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카시아 연대기 같은 거에서도 처음에 우주 진화의 어떤 규칙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동식물들의 구성이나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편이 이제 천간지지의 일종의 공식, 규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후편이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일종의 우주의 규칙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물에 영향을 미칠 때 한번 이렇게 변환이 돼서 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어떤 변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생리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준다까지 변화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다 이해해도 우리가 인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걸 동양적으로 보는 거에 가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괴를 들어가면 더 상세해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 요 책만 잡아도 인지학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 책이 이해했다 그러면 인지학 공부가 거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되는데 인지학 공부에도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거꾸로는 안 됩니다. 이게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이게 더 깊고 넓고 이게 더 보편적인 범위를 더 깊고 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인지학 보면 인지학이 이해가 돼요. 거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지학 공부를 겸해서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법칙 들어갑니다. 130 제가 왜 130까지 보라고 했을까? 오행과 운까지 보자고 한 모양이네요. 아닌데 130 중간에 잘리는데. 네? 그날 목차 보면서 목차를 보면서 그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책을 보면서 예. 양이 6기 전까지 139까지인가 보네요. 거기까지가 오행론까지인가 보네요. 자, 1장 총론 들어가겠습니다. 총론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총론은 제가 평소에 워낙 많이 하는 얘기라 가지고 더군다나 서양 철학 얘기를 쭉쭉 하면서 뭐 칸트도 나오고 브루노도 나오고 뭐 저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아두면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알아도 몰라도 쓸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양 철학을 뭘로 비판하는가 하면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하는데요. 이제 슈타인의 인지학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음양 오행도 마찬가지고 이걸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유기적 이론론이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유기적 이론,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차원에서 유기적 이론, 둘 다 유기이론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자기 스스로 유기이론론이라고 지칭을 해요.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도 서양 철학을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비판을 할 때 주로 이제 서양 철학을 슈타이너 직전까지 집대성하고 있던 사람은 가장 거두가 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칸트 비판을 합니다. 칸트 비판을 하는데 칸트 비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지학에서 얘기하는 인지학에서는 감각세계, 초감각세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감각이 영향을 미치는 세계다. 그게 몸원형으로 했을 때 몸, 홈까지죠. 예, 요까지 감각의 세계다 보고 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언적으로 보는데 요 부분 요건 초감각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칸트 철학까지도 요 위에 부분 A, B, C 이렇게 있으면 A, B, C 있으면 A 부분은 아예 설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요 3원적으로 보지 않고 2원적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서양 철학은 일단 2원적으로 봅니다. 2원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또 하나 대부분의 이건 모두는 아닌데 대부분의 서양 철학은 이거를 정신이라 놓고 이거를 물질이라 놓고 이 두 개를 또 딱 잘라가지고 서로 소통 불가능한 별개의 질서라고 본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분법이라고 하고 그나마 이걸 통일해서 보는 거를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론론에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이론론의 몇 가지 형태는 1번 형태 B가 C에 비해서 무조건 우세하다. B에서 C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B에서 C가 나왔다.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 그럼 2번 형태 거꾸로다. C가 우세하고 C에서 B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또 3번 형태 B하고 C하고 그냥 등가다. 네. 그냥 등가다.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것 뿐이다. 여기까지가 슈타이너가 비판하고 있는 이론론입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나도 이론론이지만 나는 이런 애들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슈타이너의 이론론은 슈 버전의 이론론은 뭐가 다른가? 슈 버전의 이론론은 두 가지 지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슈는 3원이다. 2원을 통합하는 건 의미가 없다. 3원을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슈타이너는 A, B, C가 기계적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영향을 충분히 주고받으면서 묶여있다. 이걸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유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머리는 상대적으로 머리다. 가슴은 상대적으로 가슴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보편인지학에서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죠. 몸 혼역 나눌 때도 몸은 상대적으로 몸이고 혼은 상대적으로 혼이고 이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게 그냥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일이, 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즉 서로 구별되는 작용은 있지만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공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걸 유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이면서 그 유기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기이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유기이론론이 아닌 거예요. 일단 유기론이 아닌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버리면 유기론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유기론이 안 되게 되는 데다가 기존 서양 철학자들은 이원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아예 제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포괄하고 있는 3원을 삼위일체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두 가지 지점에서 기존 서양 철학들을 다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철학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인데 그래서 슈타이너는 자기 스스로 나는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고 자기 철학을 명명을 합니다. 그럼 뭐 동양에서는 동양의 음양로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500년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음양과 삼재 음양은 음양이고 삼재는 천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늘 묶여서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건 기본이거든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동양에서는 그냥 출발부터 유기이론론이었던 거예요. 동양에서는 오히려 이분법 이런 놈이 없었어.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런 논쟁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뭐 있기는 있었죠. 성리학만 하더라도 양명학 이런 게 있잖아요. 양명학하고 성리학하고 굉장히 붙었죠. 양명학이 전형적인 이제 요 A를 인정 안 하는 버전이에요. 성리학은 성이 바로 이 A 부분이 성이거든. 영적이고 스피리추얼한 거를 성이라고 하고 양명학에서 명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성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심, 즉, 리 이걸 주장하잖아요. 마음이 곧바로 이치다. 성리학이 주장하는 건 성적 리잖아요. 성이 이치다. 스피리추얼이 이치다라는 거고, 예, 이건 마인드, 소울이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의 싸움이었던 거야. 그럼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지성, 이성 이런 작용 가지고 다 밝힐 수 있다는 거고, 성리학은 그거가 있기 전에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었던 지금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스피릿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에서 성리학이 이겼던 거죠. 그 양명학이 잠시 어떤 논쟁적으로 나온 거는 있지만 한 번도 양명학이 리드를 하거나 주도권을 잡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적인 주류적인 흐름들이 오히려 슈타이너의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동양 사상을 이해하는 게 인지학을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지금 한동석이 서양 철학 비판하는 것도 실은 슈타이너가 비판했던 내용들을 일단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고 또 하나 한동석이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높이 사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탈레스 같은 사람들을 높이 사요. 왜 높이 사는가 하면 우선 탈레스는 적어도 이원론이 아니었다. 이론론자였다 라고 봐.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는 정신물질 같은 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이 묶여있는 어떤 원형적인 시야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게 이제 적어도 이론론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탈레스가 만물의 근본이 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만물의 근본이 수고 이 원형 상태의 발현으로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는 탈레스가 맞았다라고 보고 이런 식의 사상이 나중에 근대 가까이 와가지고 한 번 더 반복된 게 브루노나 라이프노치의 단자론 같은 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단자로 바뀌었지. 기본 아이디어는 탈레스의 어떤 그 수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고 동질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이론론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얘가 운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 운동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유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이론론에 가까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한동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서 총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데도 얘들은 안 된다. 부족하다라고 봐요. 왜 부족한가 하면 여기 뭐 수가 됐든 원자가 됐건 단자가 됐건 원형적인 어떤 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원형적인 씨를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형적인 씨가 어떻게 운동 변화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까지는 탈레스 말한 거 맞는데 문제는 이 운동 변화의 이 규칙성 요거를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시작됐다고만 말하지 얘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가지고 A, B, C 상태로 전환이 되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순환을 하는가 이런 걸 못 밝혔다는 거야. 이런 걸 못 밝혔기 때문에 한마디로 출발점만 밝히고 전체 운동 과정을 못 밝혔다. 그게 지금 요 총론에서 본체론 비판, 우주론 비판하는 데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총론 1장 1, 2절에 나오고 있는 게 그겁니다. 본체론 비판에서 나오는 거는 기존의 이분법들 다 비판하는 거예요. 본체가 이분일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본체론 비판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주론 비판에서 나오는 거는 탈레스 같은 애들은 본체를 이론으로 보긴 했는데 운동관이 못 밝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소개만 드릴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읽다가 뭐 그냥 문장이 어려운 그런 건 별 문제 아닙니다. 별 문제 아니고 떨어서 잘 이해해보면 크게 막힘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양 철학의 우주관을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의 우주관은 철저하게 유기이론론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제 그걸 강조해서 동양 철학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동양 철학은 요 C를 설명할 때는 요 C는 음양의 공존이라고 요게 태극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음양 공존으로 태극이 일단 나오는데 얘가 삼재, 사상, 오행, 예? 그 다음에 오운육기, 그 다음에 간지 이런 식으로 분화 발전의 공식을 가지고 차례차례 변화해가면서 만물을 펼쳐냈다라고 하는 요 공식이 동양에는 있다는 거야. 예, 이 운동의 어떤 법칙을 동양은 규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탈레스나 라이프니츠 같은 애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동양에 한 발 더 나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스 라이프니츠는 요걸 못 밝혔다는 거예요. 요걸 못 밝혔다는 겁니다. 오행 앞에 뭐예요? 오행이랑 삼지 사이 뭐예요? 삼재, 사상, 오행, 오운육기, 십간, 십이지. 사상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소, 음양, 태양, 태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밝혀 놓으면 요걸 가지고 만물을 다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면 우주, 자연, 그죠? 인간. 이 자연 속에는 광물, 식물, 동물 들어가는 거죠. 우주, 자연, 인간, 인간의 집단은 사회. 그러니까 사회, 우주, 자연, 인간 이게 동시에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법칙이고 요건 변화편인데 법칙편에서 우리가 이해한 어떤 그 질서들이 얘네들의 형성, 발전, 변화, 현재에 다 관철되고 있다는 거지. 관철되고 있다. 이거를 두고 유기이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발도르프에서 7년 주기를 쓰잖아요. 왜 7년 주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태양계 행성 7개가 단계적으로 영향 준다. 이건 우주적인 근거죠. 자연적인 근거는요. 왜 7년 주기냐. 우리 몸의 척추의 뼈다귀가 21개인데 3개가 한 단위가 돼서 움직이니까 그 3개를 한 단위로 보면 이게 7단계예요. 7단계. 우주에서 어떤 우주의 운행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뼈의 구조 같은 거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주와 자연과 이 자연이 인간한테 나타날 때, 인간한테 발현이 될 때, 실제로 우리가 성장 발달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7년 주기로 변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 자체가 인간한테 이게 발현돼서 자연의 골격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골격이 인간의 행위와 성장 발달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7년씩 끊어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떤 행동의 특징, 그 다음에 작용 능력의 변화, 뭐 특정 나이가 되면 감각이 자리 잡고, 특정 나이가 되면 생리작용이 생기고, 특정 나이가 되면 의식이 변하고, 요거 자체가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는 거나, 예, 날씨가 변화하는 거나, 운명이 변화하는 거나, 인간의 신체의 구조나, 행위 양식의 변화나, 이게 알고 보면 전반적인 이 법칙들이 관철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럼 뼈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7단계 골격 이렇게 해서 달라져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 첫 번째 7개의 골격 안에 그 발달이 나타나고 뼈 자체에도요? 이게 우리 머리가 음양오행, 이건 나중에 할 건데요.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머리가 토예요. 머리가 토고 신장이 숲니다. 근데 이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토 동덕 내지는 수토 합덕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씨가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날 때는 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본체는 수다라고 얘기해요. 본체는 수다. 근데 얘들을 돌리는 동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력은 토로 봐요. 그러면 토가 운동 변화를 이끌어간다. 예, 존재의 본체는 수고 이 수의 변화를 토가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토 동덕, 수토 합덕. 예. 자, 두 개의 단어를 다 쓰는데 수토 합덕이라는 건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수토 동덕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의 어느 단계에서는 물리 결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전환 단계에서는 화학 결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수토 동덕에 의해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의 토에 해당하는 건 위장하고 머리인데 위장하고 뭐 일단 머리만 얘기해 봅시다. 그 머리에 토가 있어요. 이 토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 신장이에요.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게 저기 척추잖아요. 척추가 시작되는 곳이 신장 위에 명문혈이 있는 여기서 척추가 시작이 돼요. 명문혈에서.
명문혈에서 시작돼가지고 두개골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뼈가 척추뼈의 발달이 두개골에서 끝나게 돼 있고 신장 밑으로 조금 더 늘어져가지고 여기가 신장이 있는데 얘 명문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게 여기예요. 이게 14단계가 있어요. 매듭이 14개 있다고. 네. 척추 나는 저 의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1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1번, 2번, 3번 순서는 해부를 해보면 나오겠지. 하여튼 14개 있어. 14개 있고, 근데 요 신장이 양쪽에 콩팥이 있잖아요. 이 콩팥이 한쪽이 수의 기능을 맡고 한쪽이 화의 기능을 맡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합해놓으면 이게 바로 태극이죠. 이게 수예요. 이게 바로 수토 동덕이에요. 수토 동덕. 네, 수토가 같이 우리 전체 몸의 주유를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우주 자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주 자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태양계에서도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쭉 제일 바깥에 뭐 있습니까? 토성이 있어요. 제일 바깥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의 공전주기가 제일 깁니다. 그럼 제일 안쪽에 뭐 있습니까? 수성이 있어요. 요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요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신장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꼬리뼈를 타고 회음부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골반 갈라지는 데까지가 마디가 좀 더 내려와요. 7개가 더 내려옵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21개죠? 21개죠? 21개인데 얘가 3개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기능씩을 맡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를 다시 3등분하면 7개로 나뉘잖아요. 요게 인도 요가의 차크라론이에요. 요가의 차크라가 7개로 나누잖아요. 그죠? 7개로 나누고 그 뭐 어느 차크라에서 꽃잎이 몇 개 피고 뭐 어디에서 16개, 12개 그 고차세계 인식으로 나오는 길에 나오는 그 후두부에서 연꽃이 16개, 심장에서 연꽃이 12개라고 하는 게 어떤 차크라를 사람이 인식했을 때 그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장부의 연결선의 가지수가 10몇 개다, 12개다, 16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동양에서는 이런 어떤 자기 몸의 신경과 혈기, 기혈의 움직임 이런 거를 내관을 통해서, 내관이라고 하는 건 명상이죠. 내적 관찰. 내적 관찰, 명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냈잖아요. 근데 동양은 뼈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예. 동양은 뼈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경락과 경혈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뼈는 그냥 골격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지를 갖추고 있는데 골격이 다가 아니고 신경감각이 온데 돌아다니잖아. 그 신경이 돌아다니는 데를 그 노선도를 경락이라고 하고 그 노선도 안에서 기운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걸 경혈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12개의 경락이 있고 앞뒤 정중앙의 앞뒤를 이루고 있는 2개를 더해서 14경락이 있습니다. 12정경 14경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14개의 경락 속에 총 360개로 보기도 하고 80개로 보기도 하는데 60개가 정설이니까 대략 360개 정도의 경혈이 있어요. 이게 또 왜 360개냐? 우주의 모든 운동은 원운동이고 도수로 따지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나는 어떤 포인트들이 한 360개 정도 된다고 보는 게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봤을 때.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봤을 때 14경락에 360혈이 있는데 14경락 360혈에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봤던 거야. 다 보고 선책이 황제내경인 거고. 네,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는 이쪽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움직임도 의미가 있죠. 이쪽에 어느 쪽이 활성화되는가에 따라서 장부에 뭐가 영향을 받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인도의 요가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입니다. 초점인데 이건 뒤쪽에 이게 기본 골격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 중심이었다는 거고 동양의 도가 쪽은 오히려 이제 앞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거야.
전체 움직임, 동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혈들이 다 있잖아. 경락도 있고. 이쪽 경락의 특정 경혈이 어디에 요추라든가 혈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했던 게 이제 동양의 황제내경. 근데 이 황제내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신체 수련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려고 했던 도교양생인 거죠. 도가양생. 그러니까 도가양생은 어쨌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몸 안에 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 기. 이 기라고 하는 게 혈에 붙어 있는 일종의 인지학식으로 얘기하자면 에테르나 아스트랄들인 거예요. 에테르나 아스트랄이 피 속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걸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건데 얘들이 어떤 선을 타고 돌아다니는가를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뭉치고 어느 지점에서 빨라지고 어느 지점에서 느려지는가 이걸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리 가는데 여기서 속도가 달랐죠. 시속 10km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3km로 가. 그럼 전환 포인트가 있죠. 여기가 경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운행 경로들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운행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서 그 기의 움직임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그 경로와 포인트를 알아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경락과 경혈을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 훨씬 더 정교하다니까. 훨씬 정교해요. 여긴 대충 거시적인 것만 하는데 동양은 거시는 거시대로 미시는 미시대로 일단은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정리해놨고 이거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기존에 축적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경전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기를 감지하는 능력. 이게 바로 슈타이너가 말했던 실은 영적 감각기관이에요. 기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체하고 연결된 감각기관이 아니거든. 직접 연결된 감각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신경이라고 하는 놈들은 뼈하고 붙어가지고 고정이 돼 있어요. 기라고 하는 애들은 움직이는 애들이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애들이 신체 감각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 움직이는 애들은 신체 감각기관이 아닌 애들이에요. 이 아닌 거가 결국은 영적 감각기관인 거지. 기의 움직임 이런 게. 근데 기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얘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일단 기라고 하는 놈을 어디다가 한번 저장을 해봐. 저장을 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얘를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여봐. 어디에다 저장을 하느냐? 하단전에 저장하는 거야. 하단전에 저장하는 방식은 호흡 방법으로. 호흡 방법을 조절해서. 단전은 실체가 뭐예요? 단전? 단전은 그냥 실체가 없어요. 그냥 공간이에요. 기가 모이는 공간. 기가 모이는 공간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나누죠. 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요 회음하고 명문혈 사이 요 3촌 정도 되는 여기. 배꼽에서 세치, 한촌. 세치를 한촌이라고 하죠. 한촌 아래 명문혈, 요 뒤에 있는 요게 명문혈인데 배꼽 한치 아래하고 요 뒤에 있는 신장 위에 있는 명문혈하고의 사이 공간. 사이 공간. 그 사실은 그 공간은 해부적으로는 소장이 지나가는 자리야. 대장 소장할 때. 그 어딘가. 예, 자궁이 있고. 그 어느 지점. 거기가 기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보는 거야. 그럼 왜 거기가 기가 많이 모이는가 하면 실제로 호흡 수련을 해보면 압니다. 딱 앉아서 이제 숨을 끌어내려 봐요. 쭉 해가지고 끌어내리면, 들이쉬어 쭉 끌어내리면 거기 밑으로 못 내려가요. 숨이. 거기가 숨이 내려갈 수 있는 끝지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숨이 내려갈 수 있는 끝지점까지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쌓는 거야. 자, 우리가 10만큼 빨아들이고 10을 내뱉어 버리면 안 쌓이죠. 빨아들이는 건 10을 빨아들이고 내뱉을 때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 여분을 남기는 거지. 8이나 9만큼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조금 축적이 될 거 아니야.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이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가지고 축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 덩어리들이, 기력들이 인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고 살짝 보이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살짝 보이면 그게 어느 정도 뭐 양은 정량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가 고여 있잖아. 하단전에 기가 이제 축기라고 하는 이걸
축기가 됐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축기가 되면 이걸 돌려보는 거야. 그럼 제일 크게 돌릴 수 있는 게 인맥, 동맥이거든. 인맥은 내려가는 거, 동맥은 올라오는 거야. 요 숨이 흐르는 루트가 제일 큰 게 인맥으로 내려가서 동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걸 돌려보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자기한테 내부에 조금 축적돼 있던 이 길을 이 라인에 어디로 의지를 모아가지고 살살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실제로. 마치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예, 길을 모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길하고 하는 놈은 워낙 미세해서 의식을 따라가거든요. 의식을 따라간다. 그럼 무서워하는 건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의식적으로 이 숨을 느끼면서 의식적으로 숨이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인맥은 잘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축기가 된 사람은 그 다음 회음부로 빡 이걸 의식적으로 빠뜨려서 하고 내쉬면 들이쉬면 내려가요. 내쉬면 동맥을 타고 올라와요. 이걸 계속 느끼는 거죠. 들이쉴 때 인맥을 따라 내려가는 거, 내쉴 때 동맥을 타고 올라오는 거를 일단 느껴야 돼. 느낀 다음 안에 축기되어 있는 거를 들이쉴 때, 내쉴 때 임동맥에 이 축기된 애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100일, 1000일 하다 보면 느껴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니는 해봤나? 지금 눈매들이 다 그런데. 나는 안 해본 건 얘기 안 합니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까지는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뭐 되는데 뭐 된다고 내가 갑자기 팔자가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 모아서 뭐예요? 예? 기 모아서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뭐 하냐? 내가 이제 이걸 딱 돌려보니까, 기가 이렇게 흐르네? 하고 내가 자정이 되잖아요. 스스로 알잖아.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뒤로 돌려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태형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형 비경 해서 이렇게 주유를 하거든요, 기가. 그 다음에는 경락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경락을 자, 간다. 수태형 폐경, 손가락 검지 끝으로 하면 이쪽으로 기운이 가는 걸 느껴보는 거야. 들이쉬면서 이게 올라오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느껴보는 거야. 사실은 다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 마음으로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잖아. 알게 되잖아. 감각의 끝이네. 이건 감각, 그러니까 초감각이라. 이게 바로 초감각이에요. 물리감각이 아니거든, 기의 운행은. 바로 이 부분을 감지를 해서 세세하게 알아버렸다. 그럼 경락으로, 나의 한 호흡 속에 경락으로 어떻게 돌아다니고, 경혈점에는 어떻게 돌아다니고, 이까지 알아버렸다. 이까지 알면 뭘 아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신경과 피와 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내가 예컨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기에서 피에서 내 몸에서 지금 뭐 어쩌고 있는지 보편인지하게 그 얘기 나오잖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견디지 못한다 그러잖아.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감지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앞뒤로 돌리는 이걸 대주천이라고 합니다. 아니 소주천이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걸 알았다는 거죠. 1단계 호흡, 2단계 축기, 3단계 대주천, 아니 소주천, 4단계 대주천. 대주천은 기경팔맥을 타통한 걸 대주천이라고 해요.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경락과 혈맥들을 아는 거예요. 경락과 혈맥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가 어디로 모으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뭘 먹으면 기혈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아는 거예요. 신장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머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세세하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운행의 질서가 못 봐도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바탕으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봤을까요? 몰라요. 걔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근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양은 서양대로의 수행법이 있는데 제가 서양 수행법은 딱히 뭐라고 지금 제가 해본 건 이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지. 근데 제가 보면 그런 건 술반 물도 아니고 좀 그리 멍텅해. 심리를 어떻게 읽었냐. 지금 이게 이 끝이 이제 사람을